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지구학 성적의 반전을 가져다주는 식스센스 지구학의 이윤식입니다. 자, 우리 고3 학생들, 자, 10월 모의고사 본이라고 수고 정말 많이 하셨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10월 모의고사가 우리 고3 학생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수능 전에 공식적으로 보는 마지막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시험을 보고 나면은 그 점수에 대해서, 아, 내가 이 정도 맞았구나 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 내가 이 점수의 현재 위치를 현재 상황을 잘 인지를 한 다음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았지? 우리가 사실은 지금 이 선생님이 강의를 찍는 이 시점에서 수능까지 약 한 달여 정도 시간이 남았거든요. 이 한 달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꼭 10월 모의고사 내용 정리하시고 수능까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 건지 계획을 잘 세워서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지? 자, 총평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운 사실 난이도는 아니었어요. 알겠지? 그런데 의외로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지구학 모의고사에서 중요한 것은 뒷페이지 4페이지에서 어려운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1, 2, 3페이지에서 앞부분에서 턱하니 나가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등급 컷을 떨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좀 잡아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 뭐 5번이라든가 그지?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7번이라든가 이런 식의 문제들에서 은근히 우리 현강 학생들 얘기 들어보면 틀린 학생들이 꽤 있었더라고요.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꼼꼼하게 공부하면 충분히 풀 수 있을 만한 문제였거든요. 알았지? 그래서 같이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머릿속에 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지? 자, 일단 우리 1번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자, 퇴적 구조 나왔네요. 물결 모양의 흔적이 남아있다. 물결 모양의 흔적을 얘기하는 것은 바로 연은을 얘기하는 거겠지? 연은. 그 다음에 기억에 이제 뭐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이쪽에 사층리가 있으니까 나머지 하나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안효가 하는 게 건열이 될 수밖에 없다. 됐지? 자, 기억선지부터 가볼게요. A는 연은이다. A는 연은이 맞습니다. 퇴적물이 공급된 방향을 알 수 있는 것은 뭐 사층리죠. 사층리는 퇴적물의 공급 방향을 알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좀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고, 참고로 시험에 잘 나오진 않지만 연은 중에서도 우리가 유수연은이라는 게 있는데 이 유수연은도 우리가 퇴적물의 공급 방향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은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 요렇게 그려지는 연은이 보통 많이 나오잖아. 요런 연은을 우리가 파동연은이라고 좀 어려운 말로 얘기하는데 일반적인 연은은 요 파동연은을 얘기하는 거고 이 파동연은은 퇴적물의 공급 방향을 알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유수연은은 물이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면서 연은이 만들어지는 이러한 그림이 바로 유수연은이 되는 거고 이러한 유수연은도 사층리와 함께 물이 흐른 방향을 알 수 있다라고 우리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지? 근데 시험 문제에서 이러한 연은이 나오는 경우는 신경 쓰지 말고 사층리만의 바로 물이 흐른 방향을 알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혹시라도 이러한 그림이 나오면 얘도 물이 흐른 방향을 알 수 있구나 라는 정도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생각이 난 김에 우리 막판 파이널이니까 알겠지? 선생님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자, 어쨌든 간에 퇴적물에 공급된 방향을 알 수 있다는 사층을 얘기하는 거니까 얘로 가는 게 맞죠. 기억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디귿선지. B는 수심이 깊은 환경에서 형성되냐를 물어봤는데, 자, B는 지금 누굴 얘기하는 거야? 건열을 얘기하는 거고, 건열은 건조한 기후에서 대기에 노출되면서 바로 땅이 갈라지는 이러한 구조가 바로 건열 구조죠. 수심이 깊은 환경이 아닙니다. 참고로 수심이 깊은 환경은 우리가 퇴적 구조 중에서 뭐가 있었어? 점이층이가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이 정답이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번 문제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풀릉 구조론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바로 읽으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온도는 기억 지점이 니은 지점보다 높냐라고 물어봤는데 여기 지진파 속도 편차 나와 있죠? 자, 지진파 속도는 얘들아 밀도가 어떨수록 밀도가 클수록 지진파의 속도가 빨라진다. 근데 밀도가 크다는 얘기는 우리가 온도가 어떤 지점? 낮은 지점일수록 밀도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교과 과정에서 지진파의 속도는 얘들아 뭐에 반비례한다고 볼 수가 있냐면 온도에 반비례한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온도가 낮은 지점일수록 지진파의 속도가 빠르고 따라서 차가운 플룸이 있는 곳이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는 곳보다 동일한 깊이에서 더 지진파의 속도가 어떻다? 빠르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억선지 다시 볼게요. 기억 지점하고 니은지를 물어봤는데 여기는 이제 깊이가 똑같은 지점이에요. 지금 봤을 때. 그지? 근데 지금 이 그림은 색반전이 좀 돼 있어서 여러분들 시험지하고는 조금 반대로 돼 있는 느낌인데 어쨌든 자, 요 색깔이 지금 요 색깔을 얘기하는 거니까 얘는 음수야. 그지? 요 색깔이 요 색깔을 얘기하는 거니까 얘는 양수야. 지진파의 속도가 어디가 빨라요? 니은이 더 빨라. 따라서 니은이 더 온도가 낮은 거지. 따라서 온도는 기억 지점이 니은 지점보다 높다? 맞는 선지. 어렵지 않아요. 자, 니은 선지. A는 판의 수렴 경계에 위치하냐를 물어봤는데 자, A 같은 경우는 지금 봤을 때 지진파의 속도가 음수라는 얘기는 여기는 온도가 높다는 거고 이 온도가 높다는 얘기는 지금 이 그림을 봤을 때 지하 2900km 지점에서부터 이렇게 연결되는 느낌이 들죠.
요건 바로 뭐냐면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이 2900km는 쌤이 수업 시간에도 숫자 알아두면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많이 말씀드리면서 얘가 바로 멘틀이 최대 깊이가 2900km 정도까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이 2900km 지점은 바로 외핵과, 그지? 외핵과 뭐의 경계가 된다? 멘틀의 경계가 된다. 됐지? 그래서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는 것은 외핵과 멘틀의 경계에서부터 뜨거운 플룸이 상승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차가운 플룸도 마찬가지로 외핵과 멘틀의 경계까지 하강한다라고 우리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A는 판의 수렴 경계에 위치한다는 틀린 선지가 되는 거고, 얘는 뜨거운 플룸이 올라오는 곳이기 때문에 수렴 경계가 해당이 되는 게 아니다. 수렴 경계는 우리가 특히 섭입형 경계, 이런 경우는 차가운 플룸이 형성되는 곳이 바로 섭입형 경계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어쨌든 틀린 선지. 자, 디귿 선지. B의 하부에는 외핵과 멘틀의 경계에서 상승하는 플룸이 있냐라고 했는데, 자, 외핵과 멘틀의 경계에서 상승하는 플룸은 바로 뜨거운 플룸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B를 얘기하는 거니까 B는 여기 쪽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는 지진파의 속도가 양수니까 온도가 낮고, 아마도 이런 식으로 섭입대가 나타나다가 차가운 물질이 밑으로 가라앉는 차가운 플룸이 만들어지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러니까 상승하는 플룸이 아닙니다. 알았지? 그래서 틀린 선지가 되겠죠.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3번 문제. 자, 우리 외부 은하, 허블의 은하 분류 방법에 의한 외부 은하를 나타낸 문제입니다. 알았지? 자, 우리가 허블의 은하 분류 방법은, 자, 가시광선 파장에서 봤을 때 모양, 형태에 따른 구분이라는 거 다시 한번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라고, 지금 가 같은 경우는 E0에서부터 E7이니까 얘는 타원은하에 들어가겠죠? 타원은하니까 내가 기호로 그냥 E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달을 보게 되면 중심부에 막대 구조가 보인다라고 했으니까, 자, 얘는 나선 은하에 해당이 되는데 막대 모양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막대 나선 은하를 얘기하는 거고, 나선 은하는 S가 들어가고 막대기가 있다는 얘기는 라지 B가 들어가는 거지. 됐지? 요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따라서 요 그림은 얘들아, 자, 지금 중심핵이 있고 나선팔이 있는데 여기 막대기가 요렇게 있어서 이 막대기의 끝부분부터 나선팔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으니 얘는 바로 SP, 바로 막대 나선 은하고 어디에 해당이 된다? 다에 해당이 된다라고 우리가 판단이 가능합니다. 됐지? 자, 선지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E7은 E0보다 9 모양에 가깝냐고 했는데, 자, 우리가 타원 은하 같은 경우는 얘들아, E0에서 E7으로 갈수록 타원이 더 납작한 형태를 띠고, 쌤이 뭐라고 그랬어? 좀 어려운 말로. 이거 이제 평가에 나왔어. 자, 납작하다는 얘기는 편평도가 증가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했던 거야. 그래서 7 쪽으로 갈수록 편평도가 커진다. 기억을 꼭 해두시기 바라고. 따라서 E7은 E0보다 9 모양에 가깝다는 틀렸어. E0가 9 모양에 가까운 거지. 됐지? 자, 그 다음에 니은 규칙적인 구조가 없다는 기억에 해당하냐를 지금 물어봤는데, 자, 문제 조건에서 타원은하, 그 다음에 나선은하, 그 다음에 하나가 불규칙 은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나가 바로 불규칙 은하가 될 수밖에 없고, 기호로 어떻게 쓰죠? IRR. 이 기호도 우리가 기억을 좀 해줘야 됩니다. 알았지? 무슨 말인지? 어쨌든 간에 타원은하 하나가 문제 조건에서 막대 나선은하라고 했구나. 막대 나선은하, 그 다음에 불규칙 은하.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랬을 때 규칙적인 구조가 없다는 기억에 해당되는 당연히 맞는 선지죠. 불규칙 은하니까. 됐지? 자, 그 다음에 디귿 선지. 그림의 은하는 다에 해당하냐? 자, 이거 맞는 선지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지? 참고로 얘들아, 우리가 불규칙 은하 같은 경우는 규칙적인 구조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특징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다른 타원 은하나 나선 은하에 비해서 은하가 대칭적인 구조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표현도 쓰거든요. 그래서 불규칙 은하는 대칭적인 구조가 나타나지 않아. 이것도 우리가 같이 정리를 해두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됐지? 그래서 니은 디귿이 정답이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자, 4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탐구활동 문제인데, 발문이 길고 실험 과정이 굉장히 조금 복잡한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가 시간을 좀 많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는 요 기억, 니은, 디귿 선지를 읽어가면서 실험 과정을 같이 매치시키면서 문제를 푸는 게 조금 더 현실적으로 빨리 푸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근데 선생님이 해설하는 입장이니까 어쨌든 대략적으로 내가 여기다 미리 좀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알았지? 여기 좀 문제가 좀 길어가지고. 됐지? 지금 보시면 수조에다가는 10도씨 물, 그 다음에 34psu의 염분을 갖는 물을 넣고, 그 다음에 A 비커에는 10도씨 물에다가 36psu를 갖는 염분을 갖는 어떤 물을 만든 거야. 됐지? 소금물이겠죠? 그 다음 B 같은 경우는 10도씨의 어떤 온도에서 증류소 50g에다가 얼음 50g을 넣어서 얘를 녹였다고 돼 있으니까 이 B 같은 경우는 거의 염분이 없는 상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커 C가 있는데 C는 어떻게 만든 거냐면 A 100g에다가, 그지? A 100g에다가 그 다음에 B 100g을 섞었대요. 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원래 A가 요거였는데 여기다가 B 100g을 섞게 되면 염분이 거의 없는 녀석을 섞었잖아.
그지? 그러면 당연히 이 C의 밀도는 A보다 커지겠어? 작아지겠어? C의 밀도는 A보다 작아질 수밖에 없다고. 따라서 자, C의 밀도는 A보다 작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실험을 과정을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근데 우리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자, 지금 보시면 B에서 10도씨에다가 물이었는데 증류수 50g에다가 그 다음에 얼음 50g을 넣어서 녹인다고 해버리기 때문에 얼음 50g을 넣어서 녹여버리면 이 10도보다 온도가 좀 떨어지니까 온도가 낮아지면 밀도가 좀 높아지는 효과도 있을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는 어쨌든 실험 과정 자체가 뭐라고 됐냐면 심층수 형성에 빙하가 녹은 물이 유입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빙하가 녹은 물이 유입이 되면 밀도가 작아져서 침강이 강해진다고 배워? 약해진다고 배워? 침강이 약해진다고 배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섞었을 때 밀도가 작아진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어느 정도 추론할 수가 있는 거라고. 알았지? 무슨 말인지? 자, 요 정도로 우리가 어느 정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아마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얘는 염분이 없으니까 뭐 밀도가 작아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겠지만 혹시라도 좀 찜찜한 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부가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 일단 기억선지 가볼게요. 밀도는 기억이 니은보다 크냐 작냐를 물어봤는데 기억은 지금 요거에 해당이 되는 거야. 요거. 알았지? 요 수조에다가 쓸까요? 요 기억에 해당되는 거고 니은은 요 비커 A에 해당이 되는 거야. 됐지? 요걸 얘기하는 거지. 그럼 당연히 기억하고 니은을 봤을 때 밀도가 어디가 클 수밖에 없어? 니은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수온은 똑같은데 얘가 염분이 더 높으니까. 그래서 기억이 니은보다 작다? 맞는 선지. 뭐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니은 선지, 수조 밑으로 가라앉아 A의 소금을 아래쪽으로 파고든다는 스몰 a에 해당되는가를 물어봤는데 자, 아까 쌤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C는 A보다 밀도가 더 작아진다. 더 작아지기 때문에 수주 밑으로 가라앉아 A의 소금을 아래쪽으로 파고드는 게 아니라 더 위쪽으로 흐르겠죠. 그래서 요거는 틀린 선지가 되겠지. 됐지? 디귿선지, 활발해진다는 스몰 b에 해당하냐를 물어봤는데 자, 여기 스몰 b는 뭐냐면 이 실험 결과는 심층수 형성 장소에 빙하가 녹은 물이 유입되면 심층수의 형성이 활발해져? 아니죠. 오히려 심층수가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 표층수가 밑으로 가라앉는 침강이 약화되기 때문에 심층수 형성에 오히려 더 약화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틀린 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 알겠지? 여기 실험 과정에서는 여기 TS도가 나와 있긴 하지만 여기다가 굳이 뭐 우리가 찍어서 문제를 풀어야 될 이런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알았지? 네, 정답은 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의 시간에 따른 광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사실은 이 자료는 여러분들은 좀 생소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자료예요. 알았지? 구글링을 좀 하면 구글링을 했을 때 자주 보이는 자료 중에 하나라고요. 그래서 쌤이 사실은 올해 솔루션 테크트리에는 내가 넣지 않았지만 작년 솔텍에서 요거에 관련된 시간이 지나면서 광도 변화, 반지름 변화에 해당되는 문제를 내가 넣었던 것도 있었고 또 우리가 식센모 이번에 파이널 출시가 됐죠. 식센모 파이널 출시가 됐을 때 내가 어느 회차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다시 요거랑 비슷한 거의 같은 그림을 가지고 비슷한 문제가 하나 더 들어갔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하거든요. 어쨌든 이 5번 문제는 여러분들 해석을 잠깐 한번 해보면 자, 우리가 광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점점 변해가는 것을 나타낸 건데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는 이것은 어렵지 않았을 거야. 광도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미미하게 변하고 있죠. 그럼 여기가 바로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주계열 단계를 얘기하는 거야. 주계열 단계. 그지? 근데 쌤이 이런 얘기는 잠깐 예전에도 했을 텐데 우리가 별이 주계열성 단계에 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중력과 기체 압력 차이의 힘이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주계열성 단계는 얘들아 정력학 평형 상태다라는 말이 나오면 맞는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야. 별의 크기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된다? 맞는 걸로 볼 수가 있다고. 근데 사실은 쌤이 이런 얘기를 했었지. 솔텍하면서 같은 주계열성 단계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사실 광도가 똑같은 것은 아니고 광도가 조금씩 뭐 할 수 있다? 증가할 수 있고 실제로 반지름도 조금씩 뭐 할 수 있어? 증가할 수 있고 표면 온도도 많이 변하진 않지만 조금씩 변할 수도 있다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우리가 나타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광도가 크게 변함이 없고 그 다음에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단계가 바로 주계열 단계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여기서 이쪽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여기서 올라가고 있는 여기가 바로 뭐냐면 이제 주계열성 단계가 끝이 나면 중심부는 수축하고 헬륨 핵이 수축하고 바깥쪽은 팽창하면서 별의 크기가 매우 커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광도가 증가하게 되잖아.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걸려든 학생들이 있었을 텐데 쌤이 수업 때 이거 여러 번 강조했어요. 여기는 정확히 얘기하면 얘들아 우리가 준거성 단계라고 쌤이 수업 때 말씀을 드렸었죠. 물론 우리가 준거성 단계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거성의 어떤 과정의 한 단계라고 볼 수도 있지만 쌤이 중거성 단계라고 너희한테 강조를 많이 했던 이유는 뭐냐면 요것을 우리가 교과 과정에서는 주계열성에서 거성으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 이때의 과정은 중심부는 수축하지만 아직까지 중심부의 온도가 1억 켈빈에 도달하지 않아서 헬륨의 융합 반응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단계라고 내가 몇 번 강조를 했어요. 개념 테크트리 때도 말씀드렸고 솔텍 때도 말씀드렸고 몇 번 강조를 했거든요. 따라서 요 B의 요 과정은 아직 중심액에서는 헬륨의 융합 반응은 일어나지 않는 단계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무슨 느낌인지 알겠니? 자, 그래서 자, 요 그림을 선생님이 내가 중요한 그림이라고 하면서 수업 시간에 그려줬던 요 그림으로 변환해서 내가 매치를 시켜줄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정리할 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됐지? 자, 이쪽을 표면 온도로 잡고 이쪽을 광도로 잡겠습니다. 쌤이 지금 뭘 그린 거야? H살도를 그린 거야.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으로 떨어지는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여기를 우리는 주계열 라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됐지?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갖는 별이 이제 원시별에서 주계열성으로 갔어. 주계열성으로 갔어. 그 다음에 여기서 수소핵 융합반이 끝이 나. 수소핵 융합반이 끝이 나면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지. 그치? 그러면서 내가 니네한테 이 그림 그려줬던 거 기억나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서 약간 이런 식으로 백색 외성으로 가는 이 그림을 내가 그려줬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요거 우리 개념 테크트 교재도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서부터 요까지 가는 요 과정은 중심부가 수축하고 바깥쪽은 팽창하면서 헬륨 핵이 수축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헬륨 핵 수축이라고 써주고요. 됐지? 그리고 역시 뭐는 있어? 수소 껍질 연소는 있는 거야. 알았지? 근데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 단계는 헬륨핵 융합 반응은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는 단계가 되는 거고 그럼 쌤 어디서부터 헬륨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까? 라고 한다면 이것도 내가 정확하게 짚어줬죠. 여기서부터 헬륨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거야. 근데 요 과정은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여기서 이제 안정적으로 헬륨핵 융합 반응이 지속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알았지? 그래서 여기는 중심액에서 헬륨이 뭐로 바뀌는 탄소나 혹은 일부의 산소로 바뀌는 이러한 과정이 나타나는 게 바로 요 단계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여기쯤에 이렇게 찍혀 있어도 이것도 헬륨의 융합 반응 가능한 거예요. 알았지? 요 빨간색 라인에서는 헬륨의 융합 반응이 가능한데 이제 여기서는 여기서 H활도상에서 요 상태에서 머무르면서 헬륨의 융합 반응을 계속하게 되는 거지.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헬륨의 융합 반응이 다 끝이 나면 다시 또 중심부는 수축하고 바깥쪽은 또 팽창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과정이 또 나타나게 되는 거지. 근데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갖는 별은 우리가 헬륨의 융합 반응보다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드는 융합 반응은 나타나지 않잖아. 우리가 헬륨의 융합 반응을 통해서 탄소나 일부의 산소를 만드는 것까지가 거의 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뭐 우리가 교과 과정에서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별의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하는 맥동병광성 단계를 거쳤다가 이제 뭐로? 백색 외성 단계로 이렇게 가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럼 내가 기억 나왔으니까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명확하게 내가 설명을 할게. 쌤, 그럼 거성은 어디 있을 때를 우리는 거성이라고 하는 겁니까? 자, 여기도 거성, 여기도 거성, 여기도 다 거성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거야. 거성 단계야, 여기는 다. 됐지?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헬륨의 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성 단계,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다시 중심부가 수축하면서 바깥쪽이 팽창하는 이러한 거성 단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사실 우리가 거성이라고 하는 용어가 뭐 정확히 그럼 여기는 거성이 아닌가?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 넓은 의미에서 이쪽 부분에 있으면 다 거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교과과정상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중심액에서 헬륨의 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단계라서 주계열성에서 거성으로 넘어가는 단계다라고 쌤이 수업 때 강조를 많이 했었던 내용인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되겠지. 그럼 매치를 시켜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를 쌤이 뭐라고 할까요? 자, 여기를 선생님이 기역이라고 해보자. 기역. 여기 주계열성 단계지. 그럼 여기서 이게 기역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과정이 기역입니다. 대충 이제 다시 한번 보라색으로 이렇게 표현해볼게. 요 과정이 기역이라고. 됐지? 그 다음에 자 여기 연두 색깔로 내가 표현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중심부는 수축하고 바깥쪽은 팽창하고 그 다음에 중심액 바로 바깥쪽에서 수소 껍질 연소가 있고 대신에 헬륨핵 융합 반응은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는 요 단계가 지금 이 그림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요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요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라고. 여기까지가.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도 광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광도가 어떻게 되죠? 떨어져요. 쌤 여기서 광도는 왜 떨어집니까? 이거는 내가 교과 과정에서 설명이 어렵다 그랬지? 뭐 헬륨 섬광 막 이런 게 있어요. 대학교 과정 하면. 거기까지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여기서부터 헬륨의 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내려가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광도가 여기서 떨어지는 게 바로 이제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졌다가
여기서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 광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게 바로 여기서 이제 헬륨의 융합 반응을 계속하고 있는 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써주면 자 여기 기억이라고 했을 때 요게 지금 요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니은이고 요 그림에서는 요 과정이 뭐가 된다? 니은이 된다. 됐지? 그 다음에 여기서 요 과정, 물론 이제 요 단계도 있긴 하지만 여기서 헬륨의 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요 과정이 디귿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요게 바로 디귿이 되는 거다. 자, 이해되는 무슨 말인지? 이런 느낌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또 이렇게 올라가지 광도가 커지는 게 바로 여기서 이렇게 광도가 커지는 단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가 시험 문제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어딘가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여기 부분에서는 헬륨의 융합 반응이 일어나냐 그러면 중심액에서 헬륨의 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게 맞는 거죠. 알았지? 내가 이 부분도 되게 자세하게 수업을 해줬거든요. 솔텍에서도 해줬고 개념 테크트에서 해줬고 됐지? 자 어쨌든 선지 가볼게요. A 시기는 주기열 단계냐를 물어봤습니다. 맞지요? 별의 평균 표현 온도는 A 시기가 B 시기보다 높냐라고 했는데 주기열성 단계하고 여기는 어쨌든 주기열성에서 거성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되는 거니까 표면 온도는 낮아지게 되는 거잖아. 중심부는 수축해서 중심부의 온도는 높아지는 거지만 바깥쪽은 팽창하니까 표면 온도는 낮아지는 거지. 자 그래서 A 시기가 B 시기보다 높다 맞는 거. B 시기의 별의 중심액에서는 헬륨의 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지요. 요거 걸려들면 안 된다고요. 알았지? 사실 이거 걸려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너무 대충 한 거야. 사실은. 꼼꼼하게 우리 공부하셔야 됩니다. 시험에서 변별은 누구나 다 맞추는 문제 내가 맞춘다고 해서 변별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맞히지 못하는 문제를 내가 맞춰야 변별이 되는 거지. 그게 바로 공부고 그러한 공부가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야. 알았지?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가는 시대 문제 나왔네요. 자, 중심별 A, B, C는 셋 다 무슨 성이라고 했냐면 주계열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항상 이런 조건은 꼭 보고서 들어가야 돼. 됐지?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 가능지대의 폭은 우리가 주기열성의 어떤 질량이 클수록, 그지? 별의 질량이 클수록 생명 가능지대의 거리가 멀고 폭도 더 넓어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지. 왜? 질량이 큰 주기열성일수록 광도가 크기 때문인 거지. 따라서 자 우리가 여기서 생명 가능지대의 폭을 우리가 따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따질 수가 있느냐? 문제 조건에서 y는 x보다 크다고 돼 있거든요. 그럼 일단 우리가 a하고 b를 비교해 보면 A는 생명 가능지대 안쪽 경계까지의 거리가 2.1AU인데 B는 바깥쪽 경계까지 거리가 1.8AU란 말이야. 그럼 당연히 볼 거 없이 A보다 B가 더 어떤 거야? 생명 가능지대가 더 가까이 있고 폭도 더 좁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얘가 광도가 더 어떤 애야? 더 작은 애잖아. 그지? 그 다음에 A하고 C를 비교해 보면 X보다 Y가 더 크기 때문에 A의 생명 가능지대 바깥쪽 경계보다도 C의 생명 가능지대 안쪽 경계가 더 멀리 있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 그럼 볼 거 없지. A보다 C가 광도가 더 큰 거지. 됐지? 그래서 광도를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 B가 광도가 가장 작은 주기성이고 그 다음에 A가 될 거고 가장 광도가 큰 주기성은 C가 될 거다. 요렇게 우리가 광도가 정리가 되고요. 자, 그렇다면 질량도 1로 갈수록 큰 주기성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주기성의 조건이 있는 거니까. 선지 가볼게요. 생명 가능지대의 폭은 A가 B보다 좁냐라고 물어봤는데 A가 B보다 질량이 더 크고 광도 더 크고 폭도 더 넓은 녀석입니다. 그래서 A가 B보다 넓다라고 해야 돼. 틀린 거. 니은 주기열 단계에 머무는 기간을 물어봤는데 자 우리가 수명을 얘기하는 거죠. 별의 질량이 작을수록 주기열성 단계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고 본다면 B가 가장 주기열 단계에서 오래 머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A가 C보다 기냐를 물어봤네. A가 C보다 길다가 맞는 거지. A가 더 광도가 작고 질량이 작은 별이니까. 됐지? 자, 그 다음에 디귿. X 플러스 Y는 7.6보다 크냐 작냐를 물어봤는데 이거 뭐 당황할 거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문제에서 나오는 숫자는 어떤 힌트가 주어지기 마련이거든. 7.6이 뭐를 조합해야 나오는지 여기 숫자에서 조합을 해버리면 돼. 7.6? 뭐를 조합하면 될까요? 가만 보니까 5.5에다가 2.1을 더하면 7.6이 되는 거구나. 됐지? 그럼 결국 여기서 X하고 Y가 있으니까 얘네 둘의 관계를 따지란 얘기네. 결국 이 부등식은 바로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생명 가능지대의 폭이 누가 더 넓고 좁냐를 지금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A하고 C 중에서 누가 더 폭이 넓어야 됩니까? C가 더 폭이 넓어야 되겠지. 따라서 폭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쪽 경계에서 안쪽 경계를 뭐 해주면 돼? 빼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5.5 빼기 그 다음에 뭐 Y하고 그 다음에 X 빼기 2.1을 비교해라 이거지. 근데 이쪽의 폭보다 어때야 돼? 더 커야 되니까 이렇게 이쪽으로 부등호를 놓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럼 저기에 맞춰서 x 플러스 y라고 돼 있으니까 얘를 넘겨보자고요. 자,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여기가 7.6이 남고 7.6, 그치? 그 다음에 x 플러스 y가 되는 거잖아. 따라서 x 플러스 y보다 7.6이 더 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맞는 선지가
된다. 이렇게 판단이 가능합니다. 어렵진 않은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틀린 애들이 좀 있었어. 지금 보면은 폭설이 내린 어른날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장마기간 중 하나라고 돼 있어. 그럼 얘들아, 딱 봤을 때 얘가 지금 구름이 이렇게 동서방향으로 발달되어 있으니까 얘가 바로 장마전선 정체전선을 얘기하는 거잖아. 됐지? 그러니까 얘가 바로 장마전선, 자, 장마기간이라고 써줄게요. 장마기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가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폭설이 내릴 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요것도 내가 개념 테크트리에서 학생들이 그림만 보고서 폭설이 온 그림을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요 그림을 내가 머릿속에 넣어두라 그랬어요. 요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것은 바로 시베리아 고기압이 서해를 지나오면서 황해를 지나오면서 기단의 변질에 의해서 서쪽 연안가에 많은 눈이 오게 되는 이러한 우리가 폭설과 관계가 있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단의 변질과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겨울철 시베리아 고기압이 자 황해를 지나오면서 하층부가 가열이 되고 기층이 뭐 된다 그랬지? 불안정해지고 요것 때문에 저군형 구름 정난운이 만들어지면서 서쪽 연안가에 많은 눈이 내린다라는 거 요렇게 우리가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기층이 불안정해지는 거야. 알았지? 자, 선지 갈게요. 가의 촬영 시각은 오후 7시냐를 물어봤는데 자, 요것도 여러분들 문제풀이 많이 해본 사람은 비슷한 유형의 문제 많이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과거 연계 교재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나왔었고 쌤이 솔텍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다뤄줬던 것 같은데 지금 얘네들 뭘로 봤다고 돼 있어 문제에서? 가시광선으로 봤다고 돼 있잖아. 가시광선은 얘들아 언제만 관측이 가능하죠? 낮에만 관측이 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쪽이 까맣죠? 쌤, 고기압이 있어서 까말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는 있긴 하지만 이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있잖아. 그냥 까만 게 아니라 이쪽에서 거의 뭐 구름이 조금이라도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고 있단 말이야. 아무리 고기압이 있어도 구름이 이렇게 좀 있어야 되는데 거의 까맣게 보인다는 얘기는 여기는 지금 관측이 안 됐다는 얘기야. 관측이 왜 안 됐냐? 여기는 바로 밤인 지역이라는 얘기야. 지금 현재 입장에서. 여기는 지금 구름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는 낮은 지역이라는 얘기야. 낮의 지역이라는 얘기야. 해는 동에서 떠서 서로 주죠, 그죠? 우리 정동진 같은 데 가면은 해 뜨는 거, 우리가 빨리 볼 수 있잖아, 그치? 일출 같은 거 보려면 정동진 같은 데 가서 해가 일찍 뜨는 걸 보는 것처럼 우리가 동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해가 간다라고 봐야 되는 거야. 그럼 이쪽은 낮이고 이쪽은 밤인 영역이 되는 거니까 이때는 바로 뭐가 되겠어? 오전 시간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지, 오전 시간대. 이해됐지? 그래서 이 문제 조건에서 오전 8시와 오후 7시 중 하나라고 했으니까 얘가 바로 오전 8시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오후 7시가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됐죠? 자, 그래서 가의 촬영 시각은 오후 7시가 아닙니다. 영상을 촬영한 날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은 가을 때가 날 때보다 높냐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은 얘는 겨울철. 얘는 자 장마 기간이니까 초여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가을 때가 날 때보다 높다는 틀린 선지. 구름이 반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세기는 영역 A에서가 영역 B에서보다 약하냐를 물어봤는데 A하고 B를 보게 되면 어디가 더 밝게 보입니까? B에서 더 밝게 보인다. 그럼 가시광선에서 밝게 보인다는 의미는 뭐를 얘기하는 거다? 구름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태양빛을 더 많이 반사시켜다. 그래서 우리가 밝게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디귿선지, 이거는 우리가 맞는 선지라고 볼 수가 있다. 구름이 반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세기라는 얘기는 반사를 얘기하는 거지. 반사율. 그래서 이거는 영역 A에서가 영역 B에서보다 더 약하다. 얘가 더 어둡게 보이니까 더 약한 거지. 그래서 맞는 선지가 되는 거야. 됐지? 이렇게 풀어준다면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디귿만 정답이 되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절대 연령 문제 나왔네요. 근데 절대 연령 문제가 8번에 포진되어 있다는 얘기는 그렇게 어려운 절대 연령 문제는 아닐 거고 우리 절대 연령 연습 많이 했잖아요. 항상 우리 비율 관계를 잘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선지 읽어가면서 가볼게요. X의 반감기는 1.8억 년이라고 물어봤어. 자, 우리가 이제 반감기를 따져야 되는데 얘들아,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어떤 숫자가 가장 반감니? 반가운 게 뭐야? 자, 얘지 얘. 12.5죠. 그지? 자, 100%에서 반감기 한 번 오면 50. 50%에서 반감기 또 한 번 오면 25%. 25%에서 반감기 한 번 더 오면 12.5%. 따라서 얘가 12.5%가 방사원소 X가 남아있다는 얘기는 얘는 반감기가 몇 번 왔다? 3번 왔다는 게 바로 눈에 띄잖아. 그치? 근데 지금 이때 절대연령은 화성암 기억의 절대연령은 3.6억이 되는 거니까 3번 왔을 때 3.6억이 된다는 얘기는 얘를 3으로 나눠주게 되면 반감기라고 하는 녀석은 얼마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1.2억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것은 틀렸어. 어렵지 않았어요?
니은 선지. 니은은 신생대에 형성된 암석이냐를 물어봤거든요. 자, 요것도 나름 예 정도는 아니지만 반갑지. 왜? 쌤이 항상 75% 요런 건 내가 외워버려야 그랬잖아,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시점에서 이 75%를 보고서 언제 방사선 원소 붕괴 그래프 그리면서 따지겠습니까? 내가 말씀드렸죠. 75%가 남았을 때는 얘들아 100에서 75%가 될 때까지의 시간은 반감기의 절반의 시간보다 짧은 시간이 걸리는 거고 75%에서 50이 될 때까지의 시간은 반감기의 절반의 시간보다 긴 시간이 걸린다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패턴은 항상 우리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니까 기억을 해서 이제 이쯤 파이널 왔으면 바로바로 떠올려야 된다고요. 알았지? 다시 한번. 우리 100%가 있었고 여기서 이제 75%. 그 다음에 여기서 50%. 그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100에서 50%가 될 때까지는 딱 반감기야, 요거는. 그지? 절반이니까. 근데 여기서 여기 될 때, 즉 무슨 말이냐면 반감기에 해당되는 퍼센테이지의 중간값의 퍼센티지가 있을 때는 요 앞선 퍼센트로 갈 때가 바로 더 짧은 시간이 걸리고 이쪽 뒤로 갈 때가 더 긴 시간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반감기의 절반의 시간보다 짧은 시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반감기의 절반의 시간보다 더 긴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따지게 되는 거지. 자, 마찬가지로 시험 문제에서 50%에서 25%가 나왔다고 해보자. 그래서 50%와 만약에 25%의 어떤 중간 퍼센트가 딱 정확히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50%에서 딱 중간까지 갈 때의 어떤 시간은 반감기의 절반의 시간보다 짧은 시간. 그 중간값에서 다시 25%가 될 때까지 시간은 바로 반감기의 절반의 시간보다 긴 시간. 이런 패턴으로 계속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파이널이니까 내가 마지막이니까 내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 준 거고요. 어쨌든 얘는 반감기의 절반의 시간보다도 더 짧은 시간이 걸려. 따라서 2분의 x의 반감기보다도 더 짧은 시간이 요거보다도 요거에 해당되는 시간보다도 더 짧은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지. 근데 절대량이 지금 스몰 a라고 돼 있잖아. 그럼 스몰 a라는 얘기 무슨 말이냐면 얘의 반감기가 1.2억이니까 얘는 이 절반인 0.6억 년보다도 더 작은 값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지, 절대량이. 됐지? 자, 그럼 당연히 신생대는 언제부터? 현재로부터 약 0.66억. 알았지? 0.66억 혹은 0.65억 요 정도로 보는데 얘는 0.6억 년이니까 요거보다도 짧다는 얘기는 무조건 무슨 시대일 수밖에 없어? 신생대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현재도 신생대에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알았지? 그러니까 얘는 어쨌든 간에 신생대에 형성된 암석이 맞지요? B-A는 X의 반감기랑 같냐라고 물어봤는데 자, BA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규칙성 찾으면 되지. 이거 보여야 된다고요. 75에서 37.5가 됐다는 얘기 무슨 말이야? 절반이 된 거야. 그럼 요 함량에서 요 함량이 될 때까지도 역시 반감기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얘와 얘는 딱 반감기의 시간만큼, 즉 1.2억 년의 시간만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지. 따라서 요거 빼기 요거는 반감기와 같다는 당연히 맞는 선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됐지? 니은 디귿이 정답이니까 정답은 5번입니다. 자, 9번 문제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자, 문제 조건에서 사암층에서 공룡 화석이 발견된다라고 나왔습니다. 공룡 화석이면 요 사암층은 중생대고요. 중생대 무슨 층? 육성층. 알았지? 중생대에 해당이 되고 공룡 화석이 나왔다는 얘기는 육상환경, 육성층에 해당이 된다. 바로 들어갈게요. 화강암이 생성된 시기에 삼엽충이 번성하였냐를 물어봤는데 여기서 화강암이 누굽니까? 지금 봤을 때 얘가 화강암이네. 그치? 그럼 지금 이 화강암은 요 사암을 뭐 했어? 관입했어. 따라서 이 화강암은 이 사암보다 더 나중에 만들어진 암석이라고요. 근데 얘가 중생대 육성층이니까 당연히 얘는 고생대의 삼엽충이 화석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고 얘가 생성된 시기는 삼엽충이 번성한 시기인 바로 고생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됐죠? 자, 틀린 선지. 니은 이 지역에서는 난정압이 관찰되냐? 난정압은 뭐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부정함면 밑에 우리가 심성암 같은 즉 화성암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난정압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여기가 부정함면이네요. 그 여기는 요게 바로 기저효감이 되는 거고. 따라서 지금 봤을 때 요 관계는 난정압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요게 난정압이야. 밑에 우리가 뭐가 있으니까 화강암이 있으니까. 됐지? 선생님 그러면요. 요 관계는 뭡니까? 요 관계는 난정압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합의 중에서도 여기를 물어보면 난정합이 되는 거고 여기를 물어보면 요것은 난정합은 아닌 거지. 여기는 지금 퇴적층이 있으니까 지금. 그치?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난정합이 관찰되냐고 물어봤으니까 난정합이 있으니까 맞는 거지. 됐지? 자, 그 다음에 디귿선지 단층 F'F'은 정단층이라고 물어봤는데 자, 단층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F'F'이 있는데 자, 어디가 상반입니까? 오른쪽이 상반. 그치? 지금 봤더니 자, 여기하고 여기가 원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떨어져서 끊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상반이 지금 뭐 되어 있는 거야? 하반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내려가 있는 거지. 그 상반이 하반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내려가 있으면
정단층이고 무슨 힘을 받았다? 장력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판단이 가능한 거잖아. 됐지? 자, 그래서 정단층이냐를 물어봤는데 맞는 선지가 되겠죠. 아주 쉬운 문제였어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0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게 되면은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은 A와 B는 각각 섭입대와 해령 중 하나이고 라고 돼 있지? 그럼 바로 판단해야지. 요게 바로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물을 포함한 거야? 물을 포함하지 않은 거야? 물을 포함하지 않은 바로 멘틀의 용인곡선. 됐지? 요게 바로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요게 바로 물을 포함한 멘틀의 용인곡선. 됐지? 섭입대에서는 섭입하는 판에서 물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멘틀 쪽으로 물이 공급되게 되고 따라서 용인점이 하강하여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진다. 따라서 얘가 지금 물이 포함되면 요렇게 됐던 게 요쪽으로 가면서 결국 요렇게 물을 포함한 멘틀의 용곡선에 의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영역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됐지? 그래서 결국 이 A가 바로 섭입대일 수밖에 없는 거야. 섭입대에서 물이 포함되면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쌤, 얘가 섭입대가 되면 안 됩니까? 자, 얘는요. 이렇게 돼버리면 물을 포함한 용인곡선에 닿지 않고 물을 포함하지 않은 멘틀의 용곡선에 닿아도 마그마가 되는 거거든. 지금 얘는 여기 마그마가 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섭입대가 아니지.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해령 하부가 되는 거지. 그치? 그 쌤이 뭐라고 그랬냐면 해령 하부에서는 압력 감소에 의해서 물이 포함되지 않는 멘틀의 용인곡선에 닿아서 바로 마그마가 된다고 말씀드렸고 얘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이유가 뭐냐면 아래쪽에 있었던 물질이 온도가 크게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위쪽으로 압력이 감소하면서 깊이가 얕아지면서 압력이 감소하면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게 된다. 따라서 얘 같은 경우는 여기 근처가 마그마가 생성되는 부분이 되는 거고 얘는 여기 깊이부터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는 어떤 영역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됐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온도와 SiO2 함량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선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A에서 물은 암석의 용인 온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맞죠? 니은 Y가 지하 깊은 곳에서 굳으면 반려암이 생성되느냐를 물어봤는데 지금 여기서 자 X, Y, Z는 각각 현무암질, 안산암질, 유문암질 마그마 중 하나라고 되어 있죠? 뭐 어려운 게 뭐가 있습니까? 얘는 63% 이상이네. 뭐가? SiO2 함량이. 그럼 얘는 유문암질. 얘는 52에서 63% 사이네. 얘는 안산암질. 얘는 52% 이하네.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현무암질이 되겠지. 그럼 Y가 안산암질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에서 굳으면 이거 무슨 말이지? 평가에 났던 거잖아. 심성암이 된다는 얘기지. 만약에 안산암질 마그마가 지표에서 빠르게 식었다 그러면 이거 화산암이니까 안산암이 되는 거고 지하에서 천천히 식었다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지? 심성암이니까 섭록암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섭록암이 된다. 이런 거 암기를 못하면 안 됩니다. 알았지? 지금 파이널이야. 섭록암이 되는 거지. 그래서 반려암이 된다. 이거 틀린 선지지. 됐지? 참고로 반려암은 얘들아 현무암질 마그마가 지하에서 천천히 식으면 심성암이 되니까 그때 반려암이 되는 거잖아. 그치? 어쨌든 니은 틀린 거. B에서 생성되는 마그마는 주로 X냐를 물어봤는데 B는 바로 해령 하부고요. 해령 하부에서는 우리가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되어 분출이 되기 때문에 Z에 해당이 된다라고 봐야 되겠지 주로.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됐지? 자,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1번 문제. 자, 우리 해수의 성질 문제가 됐는데 지금 수온하고 염분 분포가 나와 있는 겁니다. 얘는 등수온선, 얘는 뭡니까? 등염분선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지. 됐지? 근데 이 문제 조건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은 두 번째 발문에서 이 해역에는 강물이 유입되고 있으며 라고 돼 있어. 그럼 바로 떠올려야지. 강물이 유입된다, 담수가 유입된다. 그럼 염분이 어떻게 되죠? 낮아지게 되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요 조건을 가지고 염분을 봐야 되겠죠? 염분을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 A하고 B를 봤을 때 요 A 쪽의 표층 염분이 B 쪽의 표층 염분보다 더 낮단 말이야. 우리가 강물 담수가 유입되면 표층의 염분이 주로 낮아지는 거지 깊은 곳을 너무 볼 필요는 없다고. 물론 여기도 뭐 그렇게 깊은 곳은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 위쪽을 본다면 여기가 이쪽보다 염분이 더 낮은 것을 알 수가 있다고. 따라서 강물이 유입된 방향은 바로 기역에서 이렇게 유입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 이쪽이 염분이 더 낮으니까. 됐지? 자, 그래서 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온만을 고려할 때 깊이 20m에서 산소 기체의 용해도를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수온만을 고려한다고 했으니까 이걸 봐야지. 20m 깊이를 이렇게 연결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A가 지금 여기쯤에 수온이 찍히고 B는 여기쯤에 수온이 찍히니까 얘는 22도와 20도 사이 정도, 얘는 거의 18도 정도에 찍히기 때문에 얘가 20m 깊이에서 수온이 더 낮죠. 수온이 더 낮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기체의 용해도가 더 크다. 따라서 산소 기체 용해도는 A에서가 B에서보다 작다가 아니라 크다라고 해야 돼.
항상 기체의 용도는 수온에 반비례한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자, 니은 선지 강물의 유입 방향은 기억이냐? 아까 얘기했습니다. 기억이 맞죠. 디귿. 해수면과 깊이 20m 해수 밀도 차를 물어봤습니다. 자, A하고 B를 물어봤는데, 자, 밀도 차를 물어본 거야. 그지? 그럼 봐봐. 해수면을 봤을 때 해수면은 지금 수온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염분을 둘 다 고려해야 될 텐데 여기가 지금 해수면이죠. 그지? 자, 그 다음에 염분도요. 여기가 지금 해수면이 되는 거고 20m 깊이면 여기가 이제 20m 깊이가 되는 거야. 그지? 그럼 봐봐. A 입장에서는요. 자, 여기하고 여기하고 수온을 비교해 보면 수온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치? 수온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 근데 자, 봐봐. B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하고 여기를 비교해 보면 수온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 얘네들의 수온 차이가 더 크잖아. 그치? 그래서 A가 20m 깊이와 표층의 수온 차이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됐지? 그럼 염분을 보더라도 염분이 자 여기하고 여기 깊이에서 염분 차이와 여기에서 여기 깊이에서 염분 차이를 우리가 비교하면 되는 건데 염분을 비교해 보면 여기도 여기 염분이 이쪽보다 훨씬 낮잖아. 그래서 요 차이가 요 차이보다 더 크다고. 그치? 요것도 A가 더 크다고. 따라서 염분의 차이도 A가 더 크고 수온의 차이도 A가 더 크니까 당연히 밀도 차는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요거 맞는 선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됐지? 요거는 조금 시간이 걸렸겠다. 그지? 따져보니라고. 그지?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우주의 구성 요소 문제가 될 텐데, 뭐 가장 쉽게 푸는 방법은, 자, 여기 현재 있네, 현재. 현재 우주의 구성 요소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건 누구지? 암흑 에너지니까 A가 지금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잖아. 요 A가 바로 암흑 에너지. 두 번째가 암흑 물질이 될 거고, 그러면 얘가 뭐가 된다? 보통 물질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풀어도 좋고. 대신에 이 우주의 구성 요소는 요즘에 평가원 기준에서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로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어서 내가 여기 단어 되게 중요한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비록 이 문제는 되게 쉬운 문제였지만 그래서 우리가 요걸 판단할 때 시간이 지나면서 암흑 에너지 밀도는 일정한데 물질 밀도는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암흑 에너지가 우주의 구성 요소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많아지고 물질은 점점 우주의 구성 요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줄어든다. 이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챙겨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이든 간에 암흑 물질은 항상 보통 물질보다 밀도가 더 크기 때문에 우주의 구성 요소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더 많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알았지? 선지 가볼게요. A는 암흑 에너지 맞죠? B는 암흑 물질인데 암흑 물질의 존재를 알아내는 방법은 우리 교과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가 있었지? 정리합시다. 나선 은하의 회전 속도. 그지?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죠? 중력 렌즈 현상. 그래서 이것은 맞는 거. 디귿. 우주는 T1 시기에는 감소 팽창, T2 시기에는 가소 팽창을 했냐라고 물어봤는데 T1 시기를 보게 되면은 암흑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적죠. 그죠? 그러니까 요 정도면 우리가 감소 팽창. 그 다음에 요 T2 시기는 현재와 굉장히 가까운 시기이기 때문에 암흑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 많고 당연히 가소 팽창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맞는 선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문제 굉장히 쉬운 문제였어요.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3번 문제. 자, 허블 법칙 문제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거리, 그 다음에 후퇴 속도가 나와 있잖아. 그럼 우리는 V는 HR이니까 H는 R분의 V가 되는 거고 결국 우리가 X축이 거리, Y축이 후퇴 속도로 나와 있을 때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바로 뭐를 의미하는 거다? 바로 허블 상수를 의미하는 거다. 자, 이 문제의 설정은 즉 가와 나가 지금 허블 상수가 서로 다른 이러한 설정으로 나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지? 자, 선지 가볼게요. 은하 기억의 후퇴 속도는 자 32,200km/s냐를 물어봤는데 자 은하 기억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요 가 갖다가 따져야 되겠지. 그 후퇴 속도는 V는 HR인데 자 V는 자 HR에서 자 허블 상수가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은 H1이 7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70이란 얘기야. 그치? 요게 70. 이게 H1이지 얘는 H2지 문제 조건에 의해서 요게 70이야. 따라서 70을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겠고 자 V는 HR에서 70 곱하기 거리를 넣어주면 될 텐데 거리가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4.6 곱하기 10의 제곱이에요. 메가파섹이죠. 단위는 4.6 곱하기 그지? 10의 제곱 메가파섹이 되겠습니다. 그지? 요거 계산하면은 32,200km/s가 나옵니다. 계산도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됐지? 니은 선지 H2는 H1보다 크냐 작냐를 물어봤는데 자 어쨌든 H1은 지금 이 문제에서 70이라고 알려준 거야. 70km/s/메가파섹.
그럼 요거는 우리가 다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요 지점을 보면 되겠지, 그지? 그럼 여기는 지금 1이네. 결국 뭐냐면 얘는 H2 허블 상수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X축의 거리가 100이야, 100. 100메가파섹. 그지? 요거 보내. 그지? 그 다음에 후퇴 속도를 넣어주면 될 텐데 제가 70이니까 70보다 H2가 크냐 작냐만 판단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70이 되려면 여기가 뭐가 돼야 돼? 그렇지. 요렇게 7000이 돼버리면. 그지? 이렇게 되면은 요게 공 두 개가 지워지면서 70이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연결되는 것을 딱 봤더니 여기가 7000이 되는 거구나. 7000 여기가. 7000보다 더 위에 찍히니까 요게 7000보다 더 큰 거구나. 됐지? 따라서 H2라고 하는 요 녀석은요. 70km/s 70km/s per 메가파섹보다 더 큰 허블 상수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 됐지? 자, 그래서 H2는 H1보다 크다. 맞는 거. 디귿선지 나가 각각 허블 법칙을 만족할 때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 물어봤습니다. 이것도 내가 수업 때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했었죠. 개념 테크트리 때도 말씀드렸고 솔텍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 디귿선지는 우리가 바로 이게 나와야 돼.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어떻게 계산이 된다고요? 허블 상수분의 빛의 속도 요거잖아요. 요거. 그치? 우주의 나이는 허블 상수의 역수. 그치? 요렇게 두 개씩 기억을 좀 해줘야 됩니다. 됐지?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자, H2로 구한 값이 H1으로 구한 값보다 크냐를 물어봤는데, H2가 허블 상수가 더 어떤 거지? 더 큰 거야. 그지? 그럼 얘가 더 크니까 얘는 어떨 수밖에 없어? 더 작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래서 디귿선지, 이것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바로 저 식이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알았지? 기역, 니은이 정답이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4번 문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는 기역, 니은, 디귿에 어떤 물리량이 나타나 있는 건데 기역은 주기혈성이라고 했네요. 자, 기역이 주기혈성이래. 자, 이런 조건은 쓰고 들어가는 게 좋죠? 주기혈성. 바로 선지 가볼게요.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자, 이건 뭐를 물어보는 겁니까?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에 의해서 단위 면적이란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얘는 바로 표는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이거 생각해 주면 되겠지? 기역하고 니은을 비교하라고 돼 있는데 기역, 니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뭘 갖다가 판단하면 되냐면 지금 분광형이 보이잖아요. 어쨌든 분광형도 표는도를 결정하는 요소니까. 자, 근데 이거 알고 있죠? 같은 A형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0부터 9까지 내가 숫자로 세분화할 수 있다고 그랬고 A0가 A형 중에서 가장 표현도가 높은 거고, 그지? A9는 당연히 A0보다 표현도가 어떨 수밖에 없어? 낮을 수밖에 없겠지. 그럼 표면 온도가 기역이 더 높으니까 기역이 당연히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량이 더 어떨 수밖에 없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기역이 니은보다 크다? 맞는 거. 니은 선지, 디귿은 주기혈성이냐를 물어봤어. 자, 요거 물어보면 우리 많이 연습했잖아. 같은 주기혈성이 되려면 광도가 큰 주기혈성은 표현도도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반지름도 커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지금 요 조건을 보게 되면 일단 기역은 주기혈성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디귿을 보게 되면 절대 등급이 디귿이 기역보다 어때? 작잖아. 절대 등급이 디귿이 더 작다는 얘기는 디귿이 광도가 더 크다는 얘기네. 광도가 더 큰데 최대 복사 에너지 방출 파장이 바로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람다 맥스를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빈의 변이 법칙에 의해서 람다 맥스는 표면 온도에 반비례한다. 그럼 람다 맥스가 1대 2니까 표면 온도의 비는 기역과 디귿이 몇 대 몇이 돼야 돼? 2대 1이 돼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 디귿은 기역보다 광도는 큰데 절대 등급이 작으니까 표면 온도는 더 낮다 이거야. 그러니까 주기혈성 조건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광도가 더 크면 표면 온도도 더 높았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디귿은 주기혈성이 될 수 없어. 이거 많이 풀어봤던 문제잖아. 그치? 디귿선지, 기역의 반지름분의 디귿의 반지름은 40보다 크냐 작냐인데 요거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계산을 때리는데 자, 반지름 R은요 바로 광도 공식을 이용해서 표면 온도의 제곱분의 루트 광도라고 놓으면 되겠다. 지금 디귿에서 분자가 지금 디귿에 있고 분모에 기역이 있으니까 디귿이 기역보다 이렇게 계산할게요. 그게 좀 편할 것 같아. 디귿은 기역보다. 자, 그럼 보자. 디귿은 기역보다 표면 온도가 2분의 1이죠. 2분의 1배. 자, 그래서 요거는 4분의 1이 분모에 들어가고 바로 번분수로 쓸게요. 번분수가 뭔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디귿은 기역보다 절대 등급을 딱 봤더니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절대 등급이 일단 좀 애매하지, 그치? 왜냐면 얘와 얘의 절대 등급의 차이가 딱 5등급의 차이가 아니란 말이야. 그치? 5등급의 차이가 아니야. 예를 들어서 0.6에다가 빼기 5를 하면 마이너스 4.4가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의 차이는 5등급의 차이보다 더 많은 차이가 나고 있는 거라고. 그치? 그럼 눈치껏
40보다 크냐 작냐를 물어봤다는 얘기는 요거 5등급 차 갖다가 계산한 다음에 요거 갖다 대소관계 따지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지? 왜냐면 우리가 5등급 차이는 워낙 유명하잖아. 이게 딱 100배 차이지. 그러니까 디귿은 기역보다 루트 일단 광도 100배라고 놓고 5등급의 차라면 광도가 딱 100배 차이인 거잖아. 그치? 요걸 계산을 해주면 자 일단 이렇게 쓰자. 번분수도 썼으니까 헷갈리니까 요렇게 1분의 루트 100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얘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요게 딱 40배가 되는 거거든. 그치?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디귿은 기역보다 5등급 차이보다도 더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얘가 얘보다 5등급보다 더 작은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100보다 이게 더 커야 돼. 그러니까 40배보다 더 떼야 돼? 더 많은 차이가 나야 된다. 이런 결론이 되는 거지. 이런 유형도 우리 문제 많이 연습했던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40보다 작다가 아니라 40보다 크다가 돼야 되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되는 거죠. 됐죠?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5번 문제. 자, 우리 황사 문제 나왔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바로 선지 읽으면서 자료 해석해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기억선지 가볼게요. 이 황사는 발원지에서 D 플러스 2 1에 발원하였냐를 물어봤어. 자, D 플러스 2면은 여기야. 그럼 보면은 지금 A, B가 지금 여기 찍혀 있는데 우리나라에 찍혀 있는 거잖아. 그치? 이 A, B는 지금 D 플러스 2일에 해당되는 시점에서 황상도가 자, 요 근처에서 가장 높아진단 말이지. 물론 A가 더 먼저 높아지고 B가 그 다음에 조금 시간차가 발생하긴 했지만 어쨌든 요 근처에서 가장 높단 말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D 플러스 2일의 이 A와 B에서는 황사 피해를 이미 받고 있는 거라고. 근데 기억선지에서 물어본 것은 황사는 발원지에서 발원하였냐를 물어봤는데 발원지에서 요때 발원된 게 어떻게 순간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 바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발원지가 이쪽에 어딘가에 있다고 한다면 발원지에서 얘가 상승기를 타고 올라간 다음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때까지 정확히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지 몰라도 시간적 딜레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발원지에서 D 플러스 1에 발원한 게 아니라 요거보다는 더 이전에 발원을 해서 요때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 틀린 선지지. 니은 X는 고기압이냐? 자, 이것도 당황하지 말고 그냥 읽으란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 X는 고기압 또는 저기압이라고 했는데 1012, 1016, 1020 이쪽으로 갈수록 기압이 어떻게 되고 있어? 높아지고 있으니까 여기는 고기압이죠. 자, 그래서 X는 고기압이 맞아. 이 황사는 극동풍을 타고 이동하냐를 물어봤는데 맨날 황사 문제 나오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그거죠. 발원지에서는 저기압이 형성돼서 상승기류. 그 다음 편서풍을 따라서 이동하다가 우리나라처럼 피해를 받는 곳에서는 바로 고기압이 형성됐을 때 하강기류에 의해서 피해를 많이 주게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얘는 극동풍을 타고 이동한 게 아니라 바로 편서풍을 따라서 이동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지. 단순한 문제였습니다. 됐지?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자, 우리 엘니뇨 라니아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여기서 이쪽이 서태평양, 이쪽이 동태평양이라고 쓰고 들어가도록 합시다. 쌤이 항상 강조했지만 우리가 엘니뇨 라니아에서는 우리가 이스트로 돼 있는 쪽이 서태평양, 웨스트로 돼 있는 쪽이 동태평양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알았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지금 여기서 가해 자료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표층 수온 분포를 나타냈다고 돼 있어. 그럼 뭐 어려울 게 없죠. 요게 평상시니까 평상시보다 동태평양의 수온이 높아져 있는 요 기역시가 바로 무슨 시기? 엘니뇨 시기. 평상시보다 동태평양 수온이 더 낮아져 있는 요 시기가 바로 무슨 시기? 라니냐 시기. 됐죠? 용승은 언제가 더 활발하다? 라니냐 시기가 엘니뇨 시기보다 용승이 더 활발하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에서 요 델타 P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문제 조건에 의해서 자, 뭐에서 뭐를 뺐다고 돼 있어요? 동태평양 해면 기압 편차에서 서태평양 해면 기압 편차를 뺐다고 돼 있어. 그럼 봐봐. 동태평양에서 해면 기압 편차. 알았지? 여기서 뭐를 뺐다라고 돼 있냐면 서태평양에서, 그지? 서태평양에서 해면 기압 편차를 뺐다라고 돼 있는 거야. 됐죠? 공부를 좀 열심히 한 학생들은, 선생님 수업을 열심히 듣는 학생들은 요거 보자마자 뭐가 떠오를 수가 있냐면 동태평양에서 기압 편차에서 서태평양 기압 편차를 뺀다고? 이거 뭔가 약간 그 비슷한 거 있잖아. 그지? 타히티의 해면 기압 편차에서 다윈의 해면 기압 편차를 빼고 얘를 다시 표준 편차로 나눠주게 되면 여기 바로 우리가 난방 진동 지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것도 우리 같이 기억을 좀 해두시고 어쨌든 여기는 뭐 타히티, 다윈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타히티는 바로 동태평양을 대표하고 다윈은 서태평양을 대표한다는 것도 다시 한번 머릿속에 넣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요걸 얘기하는 거지. 그럼 이렇게 해보자. 엘니뇨 때는요, 동태평양의 기압 편차가 평상시보다 어떻게 되는 거지? 평상시보다 더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왜? 엘니뇨 때는 동태평양 입장에서 평상시보다 기압이 더 낮아지니까 요게 음수값을 갖게 된단 말이지.
됐지? 서태평양의 기압 편차는 엘니뇨 때가 더 평상시보다 커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작은 거에서 큰 걸 빼니까 작아지겠지, 그치? 그래서 요 작아지는 값을 갖고 있는 요 A는 바로 무슨 식이다? 엘니뇨 식이다 라는 판단이 가능한 겁니다. 자, 엘니뇨 식이는 기역이니까 요거는 기역을 얘기하는 거겠지? 선지 가볼게요. 적도 부근에서 동태평양 평균 표층 수온 편차에서 서태평양 평균 표층 수온 편차를 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봐봐. 자, 누가 더 크냐라고 물어봤는데 일단 기역은 엘니뇨식이니까 동태평양의 수온이 평상시보다 더 높아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게 더 평상시보다 높아져. 그지? 여기서 어쨌든 뭐 라니아랑 비교했으니까 얘랑 비교할까요? 엘니뇨 시기 때는 라니아 시기 때보다 동태평양에서 수온이 더 높아. 그러니까 이게 더 크겠지. 그지? 그 다음에 서태평양 입장에서는 엘니뇨 시기 때가 라니아 시기 때보다 표층 수온이 더 낮으니까 이게 더 작겠지. 그지? 그래서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니까, 그지? 기역이 니은보다 더 크냐를 물어봤으니까, 자, 요것은 기역이 니은보다 크다, 맞는 선지가 되겠죠. 근데 사실은 이 문제는 약간 요렇게 푸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뭐냐면, 정확히 푸는 방법은 우리가 편차라고 했으니까 빼보자는 거지. 동태평양 평균 표층 수온 편차라고 했으니까 엘니뇨시가 돼버리면 평상시보다 더 수온이 높아지는 거니까 엘니뇨시 때는 요 편차가 양수. 그 다음에 서태평양 입장에서는 평상시보다도 수온이 더 낮아지는 거니까 얘는 음수. 그지?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엘니뇨 때는 원래 정확하게 푸는 방법은 양수에서 그 다음에 빼기 음수야. 그럼 라니아 때는 반대가 될 테니까 음수 빼기 다시 뭐야? 양수야.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가로를 넣어주면 이런 느낌이란 얘기. 됐지? 그럼 얘는 양수 빼기 음수니까 얘는 양수가 될 거고 얘는 음수 빼기 양수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음수가 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원래 정확하게 값수 따질 때는 이제 요렇게 우리가 따지는 방법도 있긴 해. 알았지? 근데 이러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엘니뇨 때는 라니아 시기에 비해서 요게 더 커. 요게 더 작아. 그래서 뺐을 때 더 커. 이렇게 따져도 괜찮다는 얘기야. 알았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기역이 니은보다 크다. 맞는 거. 니은 선지, 동태평양 해면기압은 A시가 평년보다 높냐 낮냐를 물어봤거든요. 동태평양의 해면기압은 A시기가 바로 엘니뇨 시기니까 자, 평년보다 낮다. 맞는 거. A시기는 기역에 해당한다. A시기는 기역에 해당되는 게 맞는 거.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느드가 정답이니까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7번 문제. 자, 태풍 문제 나왔네요. 자, 지금 보니까 지금 열대저기압 태풍이 요렇게 요 경로를 따라서 지금 북상하다가 소멸하는 그림이 나와 있는데 딱 보자마자 A는 태풍 지는 경우에 오른쪽에 있으니까 무슨 반원? 위험 반원. 됐지? 풍향이 무슨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지? 시계 방향으로. 그치? B는 지금 안전 반원에 위치하네요. 태풍 지는 경우에 왼쪽인 안전 반원에 있고요. 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시계 반대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바뀌어 간다. 요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지. 됐지?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관측소에서 측정된 기압이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풍향이 나와 있는 거니까 여기서 매치를 시키면 되겠다. 일단 기역이, 자, 좀 헷갈리니까 기역을 노란 색깔로 표현할게요. 동그라미입니다. 그럼 기역이 T2일 때 여기, T2일 때 여기, T3일 때 여기, T4일 때 여기. 그지? 그럼 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풍향이 무슨 방향으로 바뀌고 있어? 시계 방향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위험 반응이 되겠지. 따라서 이 기역이 바로 위험 반응에 위치한 A다. A 측정한 풍향이 되는 거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자, 얘 같은 경우에, 자, 요게 삼각형이 니은이 될 텐데, 니은 같은 경우는 T2일 때가 어디 찍히냐? T2일 때 여기. 그치? T3일 때 여기. T4일 때 여기. 시간이 지나면서 풍향이 무슨 방향? 시계 반대 방향, 반시계 방향이죠. 따라서 안전 반응이 될 테니까, 요 니은이 바로 뭐가 된다? 여기서 B가 된다. B 관측소에서 측정한 풍향이 된다라는 겁니다. 됐지? 선지 가볼게요. 태풍의 영향을 받는 동안 A는 위험 반응에 위치한다. A는 위험 반응이 맞죠? 니은은 B에서 관측한 거냐? 니은은 B에서 관측한 게 맞죠? 자, 마지막 디귿선지. 태풍의 중심과 관측소 사이의 거리가 가장 가까울 때 태풍의 중심 기압분의 관측 기압을 물어봤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우리가 이것도 많이 나왔던 건데 태풍이 점점점 북상을 할수록 또 이렇게 육지로 올라가게 되면 수증기의 공급이 점점점 줄어들게 되고 따라서 이 한반도 근처에서는 일반적으로 북상을 하면 할수록 자, 세력이 점점점 약해진다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 그럼 세력이 약해진다는 얘기는 중심기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높아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따라서 지금 여기서 봐봐. 가장 가까울 때 태풍 중심기압분의 관측기압은 B에서가 A에서보다 크냐 작냐를 물어봤는데 자, A가 영향을 받을 때보다 B가 영향을 받을 때가 그지? 더 중심기압이 어떤 상태가 되겠어? 더 높아져 있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자, B에서는 A에서보다 태풍의 중심기압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알겠지?
거리가 가장 가까울 때란 말의 의미는 아마도 요런 정도의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요런 정도의 느낌. 여기 거리가 가장 가까울 때를 얘기하는 거지. 따라서 A에서 가장 가까울 때보다 B에서 가장 가까울 때가 더 얘들아 중심기압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관측소에서 측정된 기압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하고 여기 정도가 가장 가까울 때 측정된 기압이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거잖아. 물론 우리가 있잖아. 변수가 좀 작용하기 때문에 딱 요 포인트와 딱 요 포인트가 가장 가까울 때라고 우리가 단정 짓기는 어렵겠지만 대략 여기 근처와 여기 근처라고 어느 정도 볼 수가 있다고요. 그럼 관측소에서 측정된 기압은 자, B가 A보다 조금 더 가장 태풍과의 거리가 가까울 때 더 낮게 측정됐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관측 기압은 더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어? 더 B가 더 작다. 그치? 대략 이렇게 따질 수가 있다는 거지. 됐지? 자, 그랬을 때, 자, B는 A보다 분모는 큰데 분자는 더 작으니까 B에서가 A에서보다 더 어때야 돼? 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 선지는 맞는 선지라고 어느 정도 볼 수가 있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지?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자, 기후변화 외적요인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도 4페이지 문제치고는 비교적 수월한 문제였어요, 사실은. 그지? 게다가 이 문제는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억, 니은만 확실하게 해결을 하면 사실 기억이 틀리고 니은이 틀리거든? 그 정답은 디귿밖에 안 돼, 사실은.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공부하는 느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요 자료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크기 B를 얘기한 건데 근일점을 1로 잡았을 때 현재는 근일점과 원일점에서 태양의 겉보기 크기가 지금 나와 있는 거야. 자, 그럼 봐봐. 겉보기 크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태양이 크게 보인다 이거지. 거리가 멀수록 태양이 더 작게 보인다 이거지. 그러면 요거는 뭐를 알려주기 위한 힌트가 되는 거야? 당연히 이심률을 알려주기 위한 힌트가 되는 거잖아. 이심률이 클수록 원일점의 거리는 더 멀어지고 근일점의 거리는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겉보기 크기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게 바로 이심률이 큰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가능하겠지. 아마 바로 감 잡았을 거야. 그럼 지금 요거보다 요게 지금 근일점과 원일점에서 이 태양의 겉보기 크기의 차이가 더 많이 나고 있으니까 당연히 현재보다 이 t 시기가 뭐가 더 큰 시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이심률이 더 큰 시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 됐지? 그럼 이 t는 자, 현재에서 이심률이 여기 정도라고 잡았을 때 그지? 이심률을 이렇게 보게 되면 기억은 현재보다 이심률이 크고 니은은 현재보다 이심률이 더 작으니까 요 t는 바로 기억 시기다라는 것을 바로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선지 가볼게요. 기억일 때 근일점에서 우리나라는 겨울이냐? 자, 현재 지구 상태 내가 꼭 외워둬야 된다 그랬어. 현재 지구 상태는 지구가 근일점에 위치할 때 북방부가 뭐다? 겨울철이다. 그지? 자, 근데 기억일 때를 물어봤으니까 기억일 때를 보게 되면 요렇게 봐봐. 지금 요건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현재와 경사 방향이 반대인 시기를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요거는 현재와 경사 방향이 동일한 시기를 얘기하는 거야. 됐지? 따라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약 13,000년의 차이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왜? 세차운동의 주기는 약 26,000년이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약 26,000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약 26,000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약 13,000년 차이. 이렇게 된다는 거지. 됐지? 그럼 어쨌든 간에 기억은 현재와 경사방향이 반대니까 우리가 외웠던 것을 반대로 생각해 주면 되는 거지. 현재의 지구 상태는 근일점에 위치할 때 북방부가 겨울이니까 현재와 경사방향이 반대라고 한다면 지구가 근일점 위치할 때 북방부는 뭐가 돼? 여름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이건 틀린 거. 그치? 바로 튀어나올 수 있어야 된다고. 니은 선지. t는 니은이냐? t는 기억이죠. 그럼 정답은 뭐 디귿밖에 안 되는 거지, 사실. 그치? 자, 근데 디귿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주고 내가 니네한테 조금은 연습을 시킬 게 있어요. 잘 보세요. 자, 요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을 그려주고 태양은 초점에 위치하기 때문에 태양을 이쪽 어딘가에다가 요렇게 그리면 여기를 쌤이 근일점으로 잡은 거고 여기를 원일점으로 잡은 거야. 그치? 근데 지금 기억하고 니은을 물어봤는데 기억도 그렇고 니은도 그렇고 지금 보게 되면 현재와 경사 방향이 어떤 시점을 얘기하는 거야? 반대인 시점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현재와 경사 방향이 반대인 시점이니까 여기다가 지구를 그린다라고 한다면 근일점에서 북방부가 오히려 무슨 철이 돼야 돼? 여름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우리가 경사 방향을 그릴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현재의 지구 상태를 기준으로 그릴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랬을 때 우리나라의 연교차니까 북방부의 연교차를 얘기하는 건데 자, 여기가 지금 여름이야. 북방부가. 여기는 지금 뭐가 되겠어? 여기는 겨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기억과 니은이 지금 뭐가 다르냐면 지금 이심률이 다르잖아요. 얘는 이심률이 여기고 얘는 이심률이 지금 여기니까 누가 더 이심률이 큽니까? 기억 시기일 때가 이심률이 더 크다고. 이심률이 더 크다는 얘기는 초점의 위치가 조금 더 근일점 쪽으로 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 물론 타원도 더 찌그러지겠지만 우리가 쉽게 푸는 방법은 초점의 위치를 이쪽으로 보낸다는 게 요게 이심률을 2라고 잡았을 때 요게 더 커지는 거라고. 대체 무슨 말인지.
그러면 20mm 더 큰 게 바로 기역시기니까 기역시기가 여름철 태양과의 거리가 더 가까워지겠네. 그지? 그러니까 여름이 더 덥고 겨울은 더 춥다. 연교차가 더 크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이 가능한 거야. 자, 그래서 기역이 니은보다 크다. 이건 맞는 선지인데 자, 요것도 내가 뭐라고 그랬어? 우리가 이 학평, 10월 학평은 조금은 쉬운 문제들이 많이 배치가 돼 있어서 아마 시간 부족 현상은 잘 겪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긴 한데 우리가 실제로 수능을 가게 되면 어떤 긴장감이라든가 또 문제도 이거보다 더 어려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시간을 좀 줄이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문제를 풀이를 많이 한 학생들은 이 그림을 그리지 않더라도 머릿속에서 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것도 외워두면 좋아. 뭐냐면 현재와 경사 방향이 똑같다라는 가정. 현재와 경사 방향이 똑같다. 즉 현재의 지구 상태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mm 커지면 북방부는 연교차가 감소하고 남방부는 연교차가 오히려 증가한다는 것도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우리가 기억을 해줘야 돼. 단 이걸 외우는 방법은 우리가 20일만 변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현재의 지구 상태 입장에서 다른 조건은 변함이 없는데 20일만 증가를 한다. 그럼 북방부는 연교차가 감소, 남방부는 연교차가 증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지금 거기서 기역과 니은은 현재하고 경사방이 어떤 상태지? 반대인 상태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기역과 니은을 비교할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해주면 돼? 20mm 클수록 북방부의 연교차는 커진다. 그래서 기역이 니은보다 20mm 더 크니까 기역이 니은보다 연교차가 크다. 이렇게 바로 우리가 나올 수도 있어야 된다고. 쌤이 해설하는 입장이니까 요 그림까지 그려준 거니까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9번 문제. 자, 우리 고지자기 문제 나왔네요. 자, 일단 문제 조건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현재 20도 S에 위치한 어느 지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림을 살짝 한번 그려볼게요. 지구를 이렇게 그리고 쌤이 어떻게 그릴 거냐면 지구를 옆에서 바라본 모습으로 여기다가 적도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문제는 정황상으로 봤을 때 지게가 남방부 20도 S에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남방부와 북방부를 조금 넘나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림 그릴 때도 잘 한번 생각해야 돼.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하나의 반구에서만 지금 움직이는 이런 느낌인지 그러면 우리가 위에서 북극을 내려다본 그림으로 그려도 괜찮아. 북방부라고 한다면. 알겠지? 근데 요거는 딱 설정 자체가 남방부 20도 S에 현재 지게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쌤이 옆에서 바라본 그림으로 그릴 거야. 지구를 옆에서 바라본 그림. 그럼 요렇게 자 선을 하나 요렇게 내리고 여기서 요 정도의 요 각이 바로 20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고. 그치? 현재 지게가 20도 S에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리고 요 자료는 바로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자, 시간에 따른 뭐를 얘기하는 거야? 현재 지게에서 구한 고지자기 극의 어떤 위도가 나와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알았지? 무슨 말인지? 자, 문제 조건에서 자, 시기별 고지자기 극의 위치는 특정 경도상에서 나타나고 이 기간 동안 지게도 이와 동일한 경도를 따라 이동하였다라고 했기 때문에 동일 경도에 있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요까지 해당되는 여기에만 있다는 얘기야. 요게 동일 경도가 되는 거지. 있죠? 됐어? 여기에 고지자기 극도 찍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게도 여기서만 움직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럼 얘들아 요거 가지고 이제 선지 들어가 볼게요. 이 지게는 40mA부터 30ma 동안 남쪽으로 이동하느냐를 물어봤는데 40ma 때 위도가 여기 30ma 때 위도가 여기입니다. 그지? 그럼 40에서 30이면은 사실 우리가 문제풀이를 많이 해본 사람은 그냥 그림 안 그려도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쌤은 여기다 찍어줄게요. 약 75도 정도가 되겠지. 40ma 때는 아니다. 미안하다. 이거 70이고 이거 80이니까 75도보다 더 높다. 그지? 75도와 80도 위도 사이쯤에 있을 거야. 그럼 40ma 때는 뭐 대략 한 여기쯤 있다라고 잡자. 그지? 여기 40ma 때. 여기 40ma. 그 다음에 30ma 때는 70도의 위도 있으니까 대략 한번 여기다 잡을게. 이런 느낌으로 여기다가 30ma 뭐 이렇게 뭐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치? 그러면 이때 자 어느 쪽으로 갔냐 이거지. 40ma 때는 여기 있었고 30ma 때는 여기 있다는 얘기는 현재 지게에서 구한 겉보기 위치가 되기 때문에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북극에 맞추면 얘도 조금 올라가면 되는 거지. 그치? 또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맞추면 얘도 올라가면 되겠지. 근데 40ma를 이쪽에 맞추는 것보다 30ma 때를 이쪽으로 맞출 때가 더 많이 각이 이동이 돼야 돼. 그러면 현재 지게에서 30ma 때가 더 북쪽으로 많이 올라가 있잖아. 그치? 그럼 무슨 말이냐? 40에서 30으로 가면서 이 지게는 점점점 북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북쪽으로 이렇게 이동한다. 이런 얘기지. 됐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뭐 정확하게 찍을 필요 없어요. 이런 얘기구나. 30ma 때가 40ma 때보다 얘를 이쪽에 맞추려면 더 많이 이동해야 되는 거니까 30ma 때의 지게의 위치를 복원시키면 얘가 좀 더 북쪽에 있겠구나. 그지?
그럼 40에서 30로 가면서 점점 북쪽으로 올라갔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치? 이 문제가 만약에 뭐 북방부, 남방부를 물어보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정확히 우리가 각을 계산해서 뭐 올려줘야 되겠지만 북쪽, 남쪽을 물어봤으니까 이 정도로도 충분하다는 거지. 그래서 남쪽으로 이동하였다가 아니라 북쪽으로 이동하였다니까 틀린 선지. 니은 선지, 지게에서 구한 고지자기 복각의 절대값은 60mA하고 30mA를 비교하라고 돼 있는데 자 이제 보자. 60mA 때는 지금 봤을 때 여기야. 위도 몇 도? 60도. 그 다음에 30mA 때는 어디냐면 여기야. 위도 70도. 됐지? 자 그러면 고지자기 복각의 절대값이라고 했으니까 위도의 대체로 비례한다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잖아. 그러면 자 60mA 때는 60도 정도에 찍혀. 뭐 대략 한 여기라고 잡자. 뭐 대략 잡을게. 알았지? 여기가 이제 한 60mA. 그 다음에 30mA는 얘들아 한 70도 정도에 찍혀. 70도 정도에 찍히니까 뭐 대략 한 여기쯤. 아까 찍어놨네. 그치? 여기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각거리가 더 가깝고 요 각거리가 더 어때? 더 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 그치? 근데 요거는 복각의 절대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적도를 넘나드는 이러한 설정도 우리는 조금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럼 얘들아 봐봐. 30mA 때는 얘들아 위도가 70도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요렇게 선을 그렸을 때 요 각이 바로 70도가 돼야 돼. 그러면 현재 지기하고 딱 90도 직각을 이루게 되는 거잖아. 그치? 직각을 이루게 된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30mA 때는 얘를 여기다가 올려서 맞췄을 때 이 현재 지게는 딱 어디까지 갈 수밖에 없냐면 적도에 딱 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야. 요거는 생각했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30mA 때 적도 있었으니까 적도 있을 때는 고지자기 복각의 절대값이 거의 0도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30mA 때가 무조건 작을 수밖에 없는 거야. 절대값이. 그래서 60mA가 30mA보다 크다. 이거 맞는 선지가 되는 거지. 참고로 60mA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 얘를 자 90도 여기에 맞춘다고 한다면 30도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얘가 30도 올라가게 되면 10도 N 정도에 위치할 거다. 지게가.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맞는 선지. 딕선지, 이 기간 동안 지게는 북방부에 머문 기간이 남방부에 머문 기간보다 기냐를 물어봤는데 요거 푸는 방법은 이렇게 풀면 돼. 자, 아까 우리 니은선지에서 이미 힌트를 얻었겠지만 자, 30mA 때가 70도의 위도에 있었기 때문에 이때가 현재 지게가 이룬 각이 딱 90도니까 얘를 여기다가 딱 맞추게 되면 현재 지게는 딱 적도에 오게 되는 거거든. 그치?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고지자기 극의 위도가 70도가 되는 지점은 딱 현재 지게가 어디에 있는 상태다? 적도에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 선을 이렇게 그어. 그치? 그러면 요거보다 위도가 낮은 지점이 많아? 높은 지점이 더 많아? 높은 지점이 더 많다 이거지. 그럼 요 생각해보자. 요 위도 70도보다 고지자기 극의 위도가 더 높은 지점으로 가게 되면 요 70도보다 고지자기 위도가 더 높은 예를 들어서 40mA 쪽으로 갔다고 치자. 그럼 40mA 쪽으로 가게 되면 얘가 요만큼 움직일 때 그지? 얘는 얼만큼 움직이면 되겠어? 조금만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적도까지는 못 온단 말이야. 여기 어디쯤 찍히겠지, 이런 식으로. 그치? 정확히 계산 못 해도, 그치? 왜? 30mA일 때가 요만큼 움직일 때 딱 적도에 가는 거니까 40mA일 때는 각거리가 요 정도. 위도 변화가 요 정도니까 얘도 요 정도니까 적도에는 못 미친단 말이지. 따라서 무슨 말이 되는 거냐면 고지자기 극의 위도가 요 70도보다 더 높은 곳에 있다는 얘기는 위도가 더 높은 곳에 찍혔을 때의 시기는 바로 지게가 무슨 부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남방부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무슨 부에 있을 때야? 북방부에 있을 때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니은선지에서 이미 힌트를 준 거니까. 자 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 지게는 북방부에 머문 기간이 남방부에 머문 기간보다 길다는 당연히 틀린 선지가 될 수밖에 없다. 남방부에 머문 기간이 더 길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지. 무슨 느낌이었겠지? 이렇게 풀어주는 방법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자, 요 20번 문제 조금 어려웠어요. 그죠? 어려웠고, 자, 문제 퀄리티 좋았습니다. 알았지? 근데 다소 여러분들이 접근하는데 좀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특히, 니은 선지가 여러분들 입장에서 조금 까다로운 선지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았지? 자, 요거 한번 해결해보자. 일단 이 문제에서, 자, 가하고 나에서 각각 중심별, 얘는 A의 밝기 변화, 얘는 B의 밝기 변화, 식현상에 의한 밝기 변화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몇 가지 중요한 단서들이 보이는데, 일단 세 번째 발문에서 식현상을 일으키는 두 행성의 반지름이 같다고 돼 있어. 자, 그럼 쌤이 뭐로 할 거냐면, 우리 이런 문제 나왔을 때 항상 별의 면적에 대한 행성의 면적의 비를 구하잖아요. 그걸 한번 따져보자. 자, 얘는 식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밝기를 1로 잡았을 때 1에 대해서, 자, 여기서 요걸 빼주면 0.0004만큼이 얻어주는 정도가 될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럼 요거는 뭐가 되겠니? 자, 만분의, 그지? 만분의 4가 되는 거고.
그지? 만분의 4라는 얘기는 뭐가 되는 거냐면, 자, 2500분의 1이 된다는 얘기고, 요게 바로 별의 면적에 대한 행성의 면적의 비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요걸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일단 우리가 가에서 중심별이 A인 거지? A 중심별과 A의 행성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요거의 반지름의 비를 먼저 정리를 해보자는 거지. 면적의 비가 2500대 1이 되는 거니까 반지름의 비는 뭐가 되겠습니까? 자, 50대 1이 되는 거잖아. 따라서 반지름의 비는 50대 1이 나온다. 요게 반지름의 비가 되는 거야. 됐지? 같은 방법으로 나도 똑같이 같은 방법으로 해볼게요. 얘는 1에 대해서 자 1에 대해서 얼만큼이 얻어진 거냐면 여기서 요걸 빼면 0.0001입니다. 그치?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자 만분의 그치? 만분의 1이 되는 거고 만분의 1이 면적의 비가 되는 거니까 반지름의 비를 똑같이 써주면 얘는 중심별 B가 있고 자 중심별 B의 행성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반지름의 비는 자 여기다가 루트를 씌워주면 되는 거니까 자 얘는 100대 1이 바로 별과 행성의 반지름의 비가 된다라는 거지. 됐지? 근데 자 문제 조건에서 뭐라고 했냐면 행성의 반지름이 둘이 같다라고 했거든요. 두 외계 행성의 반지름이. 그럼 얘도 1이고 얘도 1이니까 요 1과 요 1은 같은 상대값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지. 같은 상대값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왜? 행성의 반지름이 똑같은 거니까. 그럼 결국 우리는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냐면 중심별 A와 그 다음에 중심별 B의 반지름의 비는 몇 대 몇이 될 수밖에 없어? 50대 100이니까 1대 2가 바로 두 중심별의 반지름의 비가 된다. 이렇게까지 우리는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는 거야. 요거 가지고 이제 선제 들어가 볼게요. 기억, 별의 반지름은 A가 B의 2분의 1배냐를 물어봤는데 A가 B의 2분의 1배가 맞죠. 일단 맞았어. 자, 그 다음에 니은 선지. 행성의 공전 속도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4분의 1배보다 크냐 작냐를 물어봤거든요. 자, 일단 속도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를 일단 우리는 생각을 해줘야 돼. 그치? 그럼 일단 우리가 시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시간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지금 문제 조건에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 이동거리. 자, 그럼 이동거리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느냐? 이런 거야. 봐봐. 지금 가를 먼저 쌤이 얘기를 해보면 중심별 A가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A가 별이 이렇게 있는 거야. 여기 중심별 A야. 그지?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문제 조건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에 대한 힌트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부터 T2에서 T3, T4에서 T5까지 갈 때 어떤 식으로 행성이 움직이는지를 먼저 그려봐야 돼. 자, 행성이 어떻게 움직이겠어? 자, T2일 때가 여기 있을 때란 말이야. 그치? 왜? 식에 의해서 어두워지기 시작해서 완전히 어두워진 순간이 되는 시점. 여기 바로 T2가 되는 거잖아. T3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럼 결국 여기가 바로 T2의 시점이 되는 거고, 그치? 이렇게 가다가 여기에 왔을 때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이때가 바로 T3의 시점이 되는 거다라고 판단이 가능해. 일단 이해됐지? 자, 그럼 같은 방법으로 자 B에 해당되는 것도 한번 그려보면 B는 A보다 반지름이 2배 더 크지? 그 반지름을 좀 크게 그리고 이게 바로 이제 B의 중심별이라고 해볼게요. 중심별 B라고 해볼게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행성의 반지름은 둘이 똑같잖아. 문제 설정에 의해서. 그럼 얘도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서 딱 있을 때가 완전히 어두워진 시점, 가장 많이 어두워진 시점이 바로 여기가 되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요렇게 여기까지가 가장 어두워지는 시점이 지속되는 시간이 되는 거잖아. 이해됐지? 그럼 여기서 요게 바로 T4가 되는 거고 이게 바로 T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요게 T4가 되는 거고 요 시점이 T5가 되는 거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됐지? 그럼 우리는 행성의 공전 속도를 지금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이동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이동거리를 우리는 따져야 된다는 거지. 이동거리를 따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따질 수가 있느냐? 자 여기서부터 행성의 여기 중점을 잡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게 바로 이동거리가 될 거야. 그치? 이게 바로 T2에서부터 T3까지 가는데 이동거리가 되는 거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자 똑같이 행성의 중심으로 우리가 잡은 거니까 여기가 T4가 되는 거고 여기가 T5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자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그치? 그래서 쌤이 뭐 요걸 안 그리면 여러분들이 조금은 의아할 것 같아서 요렇게 내리고 요걸 요렇게 내린다라고 했을 때 자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어두워지기 시작해서 여기서 가장 어두워진 순간에 지속 시간이 되는 거야. 얘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렇게 내리고 여기서 이렇게 내리게 된다면 여기서 식에 의해서 어두워져 가지고 여기서 가장 떨어진 다음에 가장 떨어진 지속이 되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느낌이 되는 거지. 무슨 느낌이 알겠지? 그럼 요 이동거리와 요 이동거리가 지금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나는지를 우리가 따져주면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쌤이 이렇게 할게요. 행성의 반지름을 스몰 r이라고 잡아볼게요. 행성의 반지름을 스몰 r이라고 잡으면 일단 우리가 뭘 생각할 수가 있냐면 여기서부터 자 봐봐. 요 지점부터 쌤이 지금 보라색으로 긋는 요 선의 길이가 바로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중심별의 지름이잖아. 그치? 근데 지금 우리 A 같은 경우는 별과 행성의 반지름 비가 50대 1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행성의 반지름을 우리가 1이라고 잡으면 중심별의 반지름은 50이고 여기서부터까지는 중심별의 지름이 되는 거니까 100R이라고 놓을 수가 있는 거잖아. 그치? 아, 그럼 이게 100R이야. 보라색이 바로 100R이라고. 100R. 알겠지? 여기서 뭐를 빼주면 우리가 원하는 요만큼의 이동거리가 나오게 되는 거냐면 행성의 반지름을 2번 빼주면 되는 거니까 행성의 지름을 빼주면 되는 거라고. 그럼 여기서 뭐를 빼주면 돼? 자, 이 스몰 r을 빼주면 되는 거지. 쌤이 지금 스몰 r을 뭘로 잡았어? 행성의 반지름으로 잡았잖아. 그치?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요게 뭐가 나오겠습니까? 요걸 빼주면 자, 얘는 98R이 나오겠네. 요만큼의 이동거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걸 여기다가 똑같이 적용시키는 거야. 자, 얘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비중심별의 뭐 해야 되는 거야? 지름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는 자, 100대 1이잖아, 반지름의 비가. 그럼 내가 행성의 반지름을 얼로 잡았으니까 스몰 r로 잡은 거야. 알겠지? 스몰 r로 잡았으니까 얘는 중심별의 반지름이 100 스몰 r이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바로 지름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200R이라고 놓을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얘는 200 스몰 r에다가 뭐를 빼주면 되는 거냐면 마찬가지로 요만큼의 행성의 반지름, 요만큼의 행성의 반지름을 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동거리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그럼 요걸 빼주면 얘는 얼마를 빼주면 돼? 역시 마찬가지로 이 스몰 r을 빼주면 요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198R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지. 대체 무슨 말인지. 자, 그런데 자, 이제 여기서 조건이 뭐라고요? 자, 거기 뭐라고 돼 있어? 가의 T2에서 T3의 시간은 나의 T4에서 T5의 2배다라고 했거든요. 시간이 2배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네. 아, 얘 같은 경우는 자, 2T라고 놓자. 2배니까. 시간을. 2T분의 얘는 98R이 바로 속도가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자, 얘가 2배니까 T분의 뭐가 되는 거야? 198R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잖아요. 됐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결국 우리가 2t분의 98R을 요를 2를 나눠줘 버리면 t로 분모를 맞춰버리자. t로 분모를 맞춰버리면 얘가 49가 되나요? 49가 되잖아. 그럼 얘는 뭐랑 같은 거냐면 t분의 자 얘들아 49R과 같은 거지. 그지?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가 몇 배 차이 나는지 묻고 있는 거라고. 그지? 그러면 49에다가 지금 4배를 하면 49에다가 4배를 해도 49, 36이니까 이건 196이 되거든. 그러니까 얘한테 4배를 해도 얘가 더 작아요. 이 얘기잖아. 그치? 그럼 결국 여기서 뭘 묻고 있는 거야? 가에서가 나에서의 4분의 1배보다 작냐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4배를 해도 더 작으니까 4분의 1배보다 작다가 맞는 거잖아. 4배를 해도 더 작으니까. 그치? 그래서 요거는 맞는 선지가 된다는 거지. 자, 근데 여기서 내가 조금 부가 설명할 게 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시험 문제에서 어떤 조건은 괜히 들어가 있는 게 아니거든. 여기서 이 학평을 내신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좀 찜찜한 게 있었을 거야. 그 찜찜함을 거기 단서로 지금 표현을 했는데 선생님처럼 예리한 사람은 이 단서가 없으면 내가 또 딴지를 걸 수가 있는 거거든.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은 단 각 외계행성계에서 공통질량 중심과의 거리는 행성이 중심보다 매우 멀고라고 돼 있어. 매우 멀고. 자, 이거 무슨 말일까? 왜 이 단서가 왜 들어갔을까? 이 문제 풀 때. 자, 얘들아,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이 행성이 이렇게 지나가는 이 속도를 우리가 V라고 한다면, 그지? 얘를 V1이라고 놓자. 여기서 행성이 이렇게 지나가는 속도를 V2라고 놔보자. 그러면 이 V1과 V2는 온전히 행성의 공전 속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V1과 V2가 온전한 행성의 공전 속도라고 해야 이 식이 성립이 되는 거잖아, 사실은. 정확하게, 그지? 근데 이것은 온전한 공전 속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쌤이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리가 식이 나타날 때는 사실은 공통질량 중심으로 서로 돌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자, 요게 이제 행성의 공전 궤도. 요걸 중심별의 공전 궤도라고 가정했을 때, 실제로는 공통질량 중심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 G가 공통질량 중심이야. 그랬을 때 우리 눈의 시선 방향이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쳐다보고 있다라고 가정하자는 거지. 이렇게. 됐어?
그럼 식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행성이 여기 있을 때 중심별이 여기 있으면 이제 식이 나타나는 거잖아. 이게 딱 일직선이 됐을 때. 그치? 이걸 얘기하는 거라고. 됐지? 그러면 자, 식이 나타나기 전에는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별과 행성이 있었을 거야. 뭐 정확히는 못 그리지만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자, 그지? 약간 좀 안 가려지는 느낌도 드는데 별을 뭐 크게 그린다고 했을 때 뭐 이런 느낌으로, 그치? 이런 느낌으로 요렇게 이제 여기서 이제 식이 시작이 되는 거야. 이렇게 가면서 빠져나가게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이 행성은 이렇게 가게 되고 이 중심별은 이렇게 가게 되면서 이제 식이 나타났다가 끝나게 되는 거잖아요. 맞지? 그러면 우리 관찰자가 봤을 때 얘가 가는 이 속도는, 얘들아, 얘가 가는 이 속도에 대한 우리가 봤을 때는 이 행성이 별을 지나가는 속도는 요 두 개가 이렇게 교차되는 무슨 속도? 상대 속도란 말이에요. 상대 속도. 알겠니? 무슨 말인지? 우리가 지금 이 그림에서 행성이 이렇게 가는 것처럼 그리는 것은 중심별을 고정시켰다라고 가정했을 때 행성만 이동하는 것처럼 그린 거지만 사실은 우리가 식이 나타날 때 중심별은 가만히 있고 행성만 이렇게 가는 게 아니지. 같이 공통지향 중심으로 이렇게 돌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구한 이 속도 V1과 V2는 바로 별에 대한 행성의 상대 속도의 개념으로 계산이 돼야 되는 거야. 알았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발문의 조건이 없으면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물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근사적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긴 하지만 좀 찜찜하기 때문에 아마 출제자가 이 단서를 넣은 게 아닌가. 고수는 고수를 알아보잖아. 선생님 딱 단서 보자마자 나도 그래 요거 없으면 내가 한번 딴지 걸어야지 했는데 딱 요 조건이 있네요. 그지? 생각 많이 했어요. 그지? 그래서 이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공통지향 중심과의 거리는 행성이 중심보다 매우 멀고 충분히 멀고라고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공통지향 중심이 있는 것은 맞지만 자, 별의 질량이 현실적으로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우리는 요렇게 이 중심별도 일로 가고 행성도 일로 가는 것을 거의 무시해라 이런 얘기야. 이 문제는 거의 무시해라. 그러니까 요걸로 구한 것을 행성의 온전한 공전 속도로 근사쳐라 이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알았죠? 선생님? 근데 엄밀히 말하면 요렇게 구한 요 속도는 뭐를 의미하는 거다? 바로 행성의 일방적인 공전 속도가 되는 게 아니라 별과 행성에 대한 상대 속도의 개념이다 라는 것을 알아뒀으면 하는 마음에서 쌤이 설명을 좀 드린 거예요. 이해됐지? 자, 그래서 요거는 맞는 선지가 일단 되는 거. 디귿선지 A의 흡선 파장은 T1일 때가 T3일 때보다 기냐 점냐를 물어봤는데 T1일 때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 그지? 그 다음에 T3일 때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딱 일직선이 됐을 때가 어디야? 식이 나타난 지점 중에서 정중앙에 있을 때, 여기 뭐 줄임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정중앙이 되는 시점이 뭐 여기라고 하자. 줄임표가 있긴 하지만. 그럼 이 정중앙에 대해서 T1일 때는 이쪽에 있고 T3일 때는 이쪽에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저 그림 미리 그려놨으니까 볼게요. 자, T1일 때는 완전히 일직선이 되기 전을 얘기하는 거니까 중심변은 이렇게 가니까 얘들아 후퇴하고 있는 거지. 후퇴. 그러니까 얘는 적세편이. 그지? 파장이 길죠. 뭐보다? 청세편이보다. 근데 일직선이 되고 이쪽으로 갔을 때가 이제 T3가 되는 거니까 일직선이 된 중심에서 이쪽으로 갔을 때는 자, 얘는 별은 이쪽으로 가지. 그러니까 당연히 적세편이가 이렇게 나타나다가 여기서 뭘로 바뀌어? 청세편이로 바뀌니까. 그지? T1일 때가 T3일 때보다 파장이 더 어때야 된다? 길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T1일 때가 T3일 때보다 짧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틀린 선지가 되는 거다. 아마 기역과 디귿은 문제 푸는 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니은이 약간은 여러분들이 조금은 생소할 수 있을 만한 이런 문제였을 거예요. 알았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해설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